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개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중간고사 여러분들 굉장히 잘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학교는 못 오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제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을 높게 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7주 차에 논의했던 그 강의를 했던 사회복지의 미시적 실천 방법이에요. 자, 이번 주부터는 어떠한 총론보다는 강론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고 추상적인 문제보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주차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입니다. 즉, 개인, 여기 세 가지인데요. 개인,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닌 거죠. 보기 힘든 것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에는 우리 교재를 보면, 미시적, 그리고 중의적, 거시적. 그러니까 미시는 작은 거, 그리고 거시는 큰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중의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미시에서는 개인과 또 뭐가 있죠? 맞아요. 가족, 개인보다 한 사람 이상을 둘러싼 거 가족이죠? 그 가족보다 조금 더 큰 뭐예요? 집단까지 포함하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을 1대1로 도와서 어떻게 해요?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네, 맞아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개인에게 불리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와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개별화된 원조 과정입니다.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 간에 뭐다? 어떤가? 라포,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열광적인 드라마가 하나 있죠. 뭐 무지 많은 장르들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도 관계입니다. 결국에 관계고요. 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와 환자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죠. 우리가 그동안 의학 드라마 보면 환자와 의사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쵸? 의사들 간의 관계, 간호사와 뭐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물론 의사들과 간호사들 간의 관계도 있지만 환자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라포 형성이 되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거. 오히려 더 병이 치료를 더 열심히 받고 그리고 의사들이 더 치료에 열심히 하는 거. 사회복지 의사의 그런 복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양한 모델과 개입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의 적응과 변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문제는 개인을 1대1로 도와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한다. 맞죠? 자,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적 입장을 중시한다. 틀리죠? 뭐가
치료보다는 뭘 예방적 입장을 중시한다? 아니죠? 예방적 입장보다는 치료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개별화된 원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와의 신뢰관계, 라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틀립니까? 맞아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 혹은 가족 전체의 심리, 사회적 문제에 따른 역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답은 몇 번? 네, 맞아요. 좀 이따 공개하고요. 자, 여기서는 1번 문제에 다르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가족 치료, 두 번째는 뭐요? 가족 상담, 세 번째는 가족 교육. 그렇죠. 자, 그리고 가족 여행도 있겠지만 이건 뭐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족 교육이나 상담 안에, 치료 안에 다 가족 여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자, 우선 가족 상담은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라는 점에서 맞지만 직접 개입보다는 가족 문제나 역기능 치료에 있는 것보다는 목적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더더욱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즉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양한 정보들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가족들이 하는 그런 거고요. 잘못된 정보 그런 것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 가족 교육은 거의 예방적 그리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청소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청소년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청소년의 일탈행위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알코올릭이 있는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상담도 이루어지면서 역시 뭘 한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이거나 반복된 문제들을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 치료는 개인 혹은 가족 전체의 심리, 사회적 문제에 따른 역기능이나 직접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가족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 가족 치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에서 직접 실천에 해당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나눠야 되는 게 앞에서 말했던 미시냐, 중범이냐, 거시냐도 있었고요.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뭐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라고 나눴었고, 또 하는 건, 이건 대상에 따른 구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건 직접이냐, 아니냐입니다. 즉, 직접 실천이냐, 아니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직접 사회복지사가 어떤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료, 그렇죠? 또 상담 이런 거 나오면 그래요. 뭐 급여를 직접 준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정답이 금방 나오네요. 네, 뭐죠? 이런 부모 상담 이런 거는 직접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 모금, 뭐 봉사 이런 모집하는 걸 우리가 간접 실천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미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해요? 보통 직접 실천에 들어가고요. 거시적인 그런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간접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범위에 해당하는 건 직접 실천도 있거나 거시적 실천이 있어요. 여기서 거시적, 중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직접 실천은 뭐야? 상담하기 때문에 4번이고요. 홍보, 봉사자 모집, 모금 활동 뭐 이런 건 간접 실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PPT 띄워놓고 강의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제가 몇 번 했던 강의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들의 역동적인 좀 강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전공 선택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무슨 전공 선택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푼다고 해서 너무 싫어한다고 또 얘기가 들려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수준에 따른 활동의 예로 얘가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즉, 우리가 실천 수준에 따라서 미시냐, 중범이냐, 거시가 있다고 그랬고요. 대상에 따라서는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 있다고 그랬고요. 수준에 따라서는 뭐예요? 직접 실천이냐, 간접 실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가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수준에 따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미시는 작은 거였어요. 개인에 대한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상담이 있어요. 상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후원자 개발이죠. 아까 봉사자 모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거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시예요. 거시. 문제가 그러면 틀렸죠. 미시와 거시가 됐으니까 잘못했고요. 중범위에서는 상담이 있네요. 그렇죠. 미시라고 그랬죠. 이건 미시랍니다. 미시.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 이것도 거시입니다. 자, 정책 나오거나 법 나오거나 이러면 다 어디로 간다? 거시로 가고 행정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달책에 나온다라면 중범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 있으니까 뭐예요? 미시죠, 미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 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 이념이 뭐냐는 거고요. 이념적 배경.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우선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뭐죠?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맞아요. 우리 학생들 역시 똑똑해요. 사회복지 실정을 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급여를 제공하죠. 어떤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건 간에 어떤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실천이든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그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결국 누가 선택하게 한다?
사회복지사? 네, 물론 맞아요. 실제로는 맞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의사가 치료할 때 환자들이 싹 찾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사가 어떻게? 야, 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안 그래요. 누가 해준다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법률이나 도덕 태도에 안에서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일시로 해결하는 것보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그 사회복지 이념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다? 맞아요. 상부상조가 있어요. 즉,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쵸?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도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자선이죠. 자선. 안 도와줄지 몰라도 나는 조금 있어.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네, 이런 거. 도움을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이 상부상조와 자선이 대표적인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에 영향을 받아요? 네, 맞아요.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는 종교나 인도주의나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나는 조금 우월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우월할 수 있어요. 나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나는 이 사회에서 없는 사람보다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자본을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조금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좀 부모님으로서 물려받은 자산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를 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민주주의가 한번 나왔네요. 이런 민주주의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이외에도 개인주의와 다양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급여가 다양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물과 현금을 떠나서 바우처나 이런 거.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긴급 재난 지원비 또는 재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했잖아요. 이것들에 어떻게 보면 다양화와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사회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번째 문제는 다음 중 관계의 기본 원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팡팡팡!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비에스텍이라는
외국의 학자가 말했는데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일본 문제 쓸 때도 풀었지만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관계 사이에서 지켜야 될 7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요. 그 7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7가지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서로 간의 관계를 물론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도 좋아지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요. 저도 이거 하기 힘든데 7가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맞아요.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개별화가 뭐냐면요. 자, 사람은 각각 개인적이서 아무리 쌍둥이라도 각각의 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각각의 개인마다 특성에 의해서 서비스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형제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방식과 같아요. 그렇죠? 학교도 보통 같은 데가 다니고요. 집에서 집에 가정하기도 같아요. 그런데 성적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방법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는 것도 각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개별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도적 감정 표현이에요. 말이 어렵죠? 의도적 감정 표현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해요.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감정 이상 나타나요. 그쵸? 제가 지금 어떤 감정 같아요? 좋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내요. 왜냐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 지금 땀이 나네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제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강의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고 있고요. 좀 지치네요, 사실은. 일주일에 이런 강의를 한 6개를 찍는데요. 그동안 중간고사 전에는 많은 기법들을 도입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물론 우리 개론 학생들은 열심히 들어요. 뭐 다른 수업들은 별로 안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치네요. 하여튼 내가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을, 나쁜 감정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걸 때문에 확 얼굴 드러나죠. 화를 내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지마!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내가 적절하게 딱 떨어져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표출하게끔 내비두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런 부정적,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할 때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전문가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거나 이러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동화될 수 있어요. 거기에 투입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일정한 거리에서 딱 나의 감정을 잡고 있는 거, 이걸 뭐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상담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어. 너 힘든 거 알아. 너 우울한 거 알아. 나도 이해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걸 뭐래요? 통제대 정서의 관여라고 해요. 자,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디야? 너 나빠!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네. 네 번째에 뭐 수용. 다섯 번째에 기본 원칙은 뭐예요? 비심판적 태도예요. 그 계속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네. 무엇이 잘못되고 좋은지를 굳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아까 말처럼 누가 결정하게끔 한다고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쫙 내려줘요. 그렇지만 결국엔 누가 선택?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거.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요? 비밀 보장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기는 개별화. 상담을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해 공원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맞아요? 아니죠. 예, 개별화는 각각의 특성이라는 거잖아. 뭐 그거 상관없죠. 수용. 클라이언트 알고 남용 행동을 승인했다.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개별화. 상담을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공원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맞죠? 상담을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공원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을 그 상담실이 아닌 곳에서 한 거죠. 네. 두 번째 수용. 클라이언트 알코올 남용 행동을 승인했다.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내가 뭐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쵸? 예. 틀렸네요. 자, 세 번째는 통제된 정서의 관여. 이혼한 부모를 비난하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쵸?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나는 전문가야! 라고 하면서. 자, 네 번째 비심판 태도. 나는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예, 안 된다.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자살을 결심한 클라이언트를 비난하지 않았다.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문제는 어떻게 한다? 끝났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